돈. 누구나 돈 생각뿐이죠. 열심히 일해서 아주 돈을 벌고 돈으로 꿈을 꾸기도 하지만 돈이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말도 있죠. 돈과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도전할 준비가 되셨나요? 함께 알아봅시다. 상상해 보세요. 길을 걷다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발견했어요. 와, 정말 기쁠 거예요. 그렇죠?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작은 종이 한 장으로 맛있는 저녁을 사 먹거나 새 옷을 샀거나 주말 여행을 갈 수도 있죠. 상상만 해도 즐겁네요. 자, 이제 10만 원짜리 수표를 찾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 가슴이 콩닥콩닥 뛸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질문입니다. 100만 원을 찾으면 10배 더 기쁠까요? 10억 원이라면요? 상상해 보세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다니엘 카너먼과 앵거스 디턴의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행복은 연봉 약 7만 5천 달러, 미국 달러 기준까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상의 수입에서는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가 수평선을 그렸습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즉,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어느 정도 이상 끊임없이 부를 추구하는 데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라면을 좋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완벽하게 끓인 라면 한 그릇은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죠. 2그릇이면 더 좋죠. 하지만 한 자리에서 3그릇, 4그릇, 심지어 5그릇을 먹는다면 어떨까요? 처음 한 그릇을 먹을 때 느꼈던 기쁨은 그릇을 추가할 때마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죠? 이는 돈에서 얻는 행복이 어느 정도 지나면 정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단한 비유입니다. 돈은 어느 정도까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끝없이 부를 쫓는다고 해서 진정하고 지속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최신 스마트폰을 눈여겨봤다고 상상해 보세요. 드디어 돈을 모아서 샀습니다. 정말 행복하시죠? 하지만 그 행복감은 얼마나 지속될까요? 몇 주, 한 달, 곧 더 새롭고 멋진 모델이 출시되면 한때 갈망했던 휴대폰에 대한 흥분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쾌락의 쳇바퀴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소유물이나 외부의 인정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의미 있는 경험과 관계를 키워나가는 데 있습니다.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 우리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 자연 속에서의 모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돈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편안한 생활 수준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지속적인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마음의 평화, 자연 속에서의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일까요? 우리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고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하는 시간, 서로를 돕는 마음, 그리고 소중한 추억들입니다. 강력한 사회적 연결,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함께할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목적 의식과 의미, 삶의 목적 의식이 있다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를 부여하고 삶을 더욱 충만하게 느끼도록 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우리 삶의 좋은 것들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의 행복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타인에게 베풀기, 다른 사람을 돕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에 엄청난 기쁨과 성취감을 가져다 줍니다. 나눔의 기쁨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소유보다 경험, 물질적인 소유물은 일시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경험은 오래 지속되는 추억을 만들어내고 개인의 성장과 자아의식에 기여합니다.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깊은 만족을 느낍니다.
경험의 힘, 돈보다 소중한 추억 만들기. 친구들과 함께 떠났던 멋진 여행이나 마침내 두려움을 이겨내고 스카이다이빙을 했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이러한 경험들은 새로운 것을 구입했을 때의 짜릿함이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우리 곁에 남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인 소유물에 돈을 쓰는 것보다 경험에 돈을 쓰는 것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경험은 오래 지속되는 추억을 만들고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며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큰 돈을 쓸 때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것이 나에게 지속적인 행복과 성취감을 가져다 줄까? 아니면 평생 간직할 추억을 만들어줄 경험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을까? 관계의 중요성, 사랑과 연결에 투자하기. 인간은 연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연인과의 사랑이 넘치고 지지적인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친밀한 관계는 우리에게 소속감, 사랑, 지지를 제공합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키워나가려면 노력과 의도가 필요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내고 그들의 삶에 함께하며 우리가 그들을 아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에 투자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관계를 키워나가면 헤아릴 수 없는 기쁨과 지지의 원천으로 꽃피는 것을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풀 관대함에서 기쁨 찾기. 어려운 사람을 도왔을 때 느껴지는 따뜻하고 훈훈한 기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고 진실합니다. 아니면 자신이 믿는 대의를 위해 자원봉사를 한 후 느껴지는 만족감은 어떤가요? 그 만족감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타인에게 베푸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복과 웰빙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친절과 관대함은 뇌에서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헬퍼스 하이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집중하면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베풀문 목적의식과 의미를 키우며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시간을 내어 자원봉사를 하든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든 아니면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든 이러한 친절한 행동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욱 동정심 많고 연결된 사회를 만듭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합니다. 작은 친절이라도 다른 사람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우리 자신에게도 엄청난 기쁨과 성취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목적과 의미 찾기, 물질적 부를 넘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시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흥분시키고 활력을 주나요?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의식을 찾는 것은 전반적인 행복과 웰빙에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을 추구하고 자신의 일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커리어에서 목적을 찾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자원봉사나 사회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적의식이 있으면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연결된 느낌을 받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찾는 것은 목적지가 아닌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자기 발견의 여정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을 내면에서 빛나게 하는 가능성을 탐험해 보세요. 행복의 진정한 비밀 감사하는 마음. 감사는 크든 작든 우리 삶의 좋은 것들에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연습하면 우리의 웰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역경에 더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마음 챙김을 실천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도전해 보세요.
우리 삶의 좋은 점에 감사하면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더 큰 기쁨, 만족,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고 삶에 미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빡빡한 회사 생활, 기 빨리는 야근, 산더미 같은 집안일까지 현대인의 삶은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는 정말이지 대한민국 직장인, 아니 모든 사람들의 숙제와도 같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하거나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친한 친구 만나서 시원하게 수다 떨거나 매콤한 불닭볶음면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거나 넷플릭스 보면서 맥주 한 캔 딱 하는데요.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처럼 쇼핑으로 스트레스 푸는 분들도 많으시죠. 쇼핑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반짝반짝 새 옷, 최신형 핸드폰,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은 일종의 보상 심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핑이 정말 스트레스를 줄여줄까요? 쇼핑 후에 남는 것은 잠깐의 기쁨일 뿐 스트레스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쇼핑의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진실을 한번 파헤쳐 봅시다. 쇼핑이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진정한 영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쇼핑 테라피 무엇일까요? 쇼핑 테라피는 말 그대로 쇼핑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쇼핑을 하면서 우울감, 불안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잠시 잊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쇼핑 테라피는 말 그대로 테라피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전문적인 치료법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쇼핑은 지갑 사정을 어렵게 만들고 충동적인 소비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죠. 카드 명세서 보고 한숨 쉬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왜 쇼핑에 끌릴까요? 쇼핑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를 넘어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새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의 만족감,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욕구,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은 욕구까지 정말 다양한 욕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인스타그램, 유튜브로 온 세상 사람들의 소비 생활을 실시간으로 보는 시대에는 쇼핑 욕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쇼핑을 하면 정말 기분이 좋아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쇼핑을 선택합니다. 쇼핑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며 기분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쇼핑은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물건을 고르고 새로운 아이템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작은 행복을 느낍니다. 결제 후 가방에 담아 집으로 오는 그 과정에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쇼핑백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느끼는 그 설렘은 많은 이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안타깝게도 일시적일 뿐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쇼핑을 통해 얻는 기쁨은 순간적이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감정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쇼핑은 일시적인 기분 전환일 뿐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죠. 오히려 과도한 쇼핑은 재정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매운 떡볶이를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지만 속이 쓰린 것처럼요.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장기적인 고통을 감수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쇼핑을 통해 얻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은 쇼핑의 긍정적 효과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가 쇼핑을 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쾌락, 보상, 동기부여와 관련된 물질인데요. 맛있는 치킨을 먹거나 신나는 게임을 할 때 분비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쇼핑을 통해 얻는 즐거움 역시 이러한 도파민 분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쇼핑의 함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쇼핑으로 얻는 행복감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쇼핑 직후에는 만족감에 휩싸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는 점차 사라지고 다시 일상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게다가 충동적인 쇼핑은 과소비로 이어져 오히려 재정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월급날의 행복은 잠시, 카드값의 노예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죠. 쇼핑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쇼핑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쇼핑 중독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쇼핑 중독은 우울증, 불안장애, 대인관계 문제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쇼핑 중독 없이 건강한 쇼핑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쇼핑은 즐거운 활동이지만 과도한 소비는 재정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적이고 신중한 쇼핑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기 위해 쇼핑 전에 예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을 세우면 지출을 통제할 수 있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산 계획은 월별, 주별로 세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 상태를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행 전에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쇼핑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쇼핑 리스트는 필요한 물건을 미리 정리하고 충동 구매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리스트를 작성하면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게 되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쇼핑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핑을 할 때는 항상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가를 자문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더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쇼핑 외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나 정원 가꾸기 같은 활동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산, 서예, 독서 등 쇼핑만큼이나 재밌는 활동들이 많이 있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쇼핑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취미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보세요. 쇼핑은 분명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쇼핑이 스트레스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만족보다는 정신적인 풍요에서 비롯됩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쇼핑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취미생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자기 개발 등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쇼핑몰에 가서 필요한 것만 몇 개 사려고 하는데 갑자기 세일이라고 적힌 빨간색 간판이 눈에 확 들어오는 순간 말이죠.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소매업자들은 할인 뒤에 숨겨진 강력한 심리학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우리의 소비를 부추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전략에 쉽게 넘어가는 걸까요? 세일이라는 것에 도대체 어떤 마력이 있길래 우리는 이성을 잃고 지갑을 열게 되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의 뇌, 감정, 그리고 깊이 뿌리내린 진화적 경향 사이에 놀라운 상호작용 속에 있습니다. 세일의 유혹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뇌의 복잡한 작동 방식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할인 상품을 보는 순간 우리의 뇌는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환하게 밝아집니다.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쾌락과 보상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이러한 도파민의 급증은 행복감을 만들어내고 할인된 상품을 구매할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할인은 가치를 계산하고 위험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뇌의 영역도 활성화시킵니다. 우리는 제품의 가격이 원래 가격에서 할인된 것을 보면 처음부터 살 생각이 없었더라도 그것을 이득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이득에 대한 인식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압도하여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충동적인 구매로 이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할인의 흥분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 물건이 정말로 필요한지 예산에 맞는지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매 업체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무기 중 하나는 바로 희소성 효과입니다. 로버트 치알디니가 그의 저서 설득의 심리학에서 명확하게 설명한 이 원칙은 사람들이 희소하거나 희소하다고 인식되는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소매업체들은 세일에 대한 긴급성과 희소성을 만들어 이 원칙을 이용합니다. 한정기간 특가, 수량 한정, 카운트다운 타이머는 모두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좋은 기회를 놓칠 것이라는 조바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놓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은 뇌에 공황과 긴박함을 불어넣어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성급한 결정을 내리도록 만듭니다. 세일 기간 동안 우리의 충동적인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cognitive bias는 기준점 설정입니다. 이는 비록 그것이 무관하거나 임의적인 정보일지라도 우리가 처음으로 접하는 정보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세일의 맥락에서 원래 가격은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10만 원짜리 제품이 5만 원으로 할인된 것을 보면 10만 원이라는 원래 가격이 우리의 기준점이 됩니다. 우리는 5만 원이라는 가격이 여전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물건에 지불하는 것보다 비싸더라도 세일 가격을 상당한 할인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편향 때문에 제품의 진정한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과소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FOMO, 즉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초연결된 세상에서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만연한 사회적 불안이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최신 기기를 구입하고 최고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멋지게 꾸며진 삶에 노출되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인정받는다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경험이나 소유물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만 제공되는 특가 및 독점 상품이 포함된 세일은 우리의 FOMO를 자극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일을 이용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뒤처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필요하지 않거나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이라도 충동적으로 구매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사냥의 짜릿함입니다.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좋은 가격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진화론적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희소성과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살았던 우리 조상들에게 식량과 자원을 찾는 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사냥의 짜릿함, 귀중한 자원을 확보하는 만족감은 매우 큰 보상이었고 그들의 생존을 보장했습니다. 오늘날로 돌아와 보면 우리는 더 이상 다음 식사를 위해 사냥할 필요가 없지만 사냥의 짜릿함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숨겨진 보물을 찾고 좋은 가격에 물건을 잡을 수 있다는 약속과 함께 세일은 이러한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합니다. 조상들이 사냥에 성공했을 때 느꼈던 감정과 마찬가지로 저렴한 물건을 찾으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출됩니다. 자, 일곱 번째, 마케팅 전략과 그 영향입니다. 소매업체들은 우리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충동적인 구매 행동을 유발하도록 고안된 마케팅 전략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진열과 설득력 있는 언어부터 전략적인 제품 배치와 신중하게 계획된 판촉 행사에 이르기까지
소매업체들은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우리를 유인하고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유도합니다. 일반적인 전략 중 하나는 긴급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한정기간 특가, 곧 종료됩니다. 와 같은 문구는 공황 상태를 조성하여 우리가 선택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성급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합니다. 또 다른 전략은 사회적 증거를 사용하여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고객이 가장 좋아하는 상품과 같은 문구는 우리의 순응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고 다른 사람들이 구매한다고 생각되면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네, 여덟 번째, 감정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특히 세일과 관련해서는 감정이 구매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일시적인 기분 전환을 위해 충동적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소매업체들은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종종 취약하거나 감정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합니다. 예를 들어 발렌타인데이나 어머니날과 같이 사람들이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구매를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기념일 전후에 세일 및 프로모션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충동적인 구매 합리화하기입니다. 세일의 짜릿함이 사라지면 우리는 종종 구매자의 후회라는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샀는지, 어떻게 또 과소비를 하게 되었는지 자책합니다. 이러한 죄책감과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의 뇌는 인지 부조화, 감소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인지 부조화는 우리의 신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경험하는 정신적 불편함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충동적인 구매를 합리화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그 물건이 필요했고 좋은 가격이었고 언젠가는 사용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힘든 한 주를 보낸 후 스스로에게 선물할 만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합니다. 열 번째, 현명한 소비를 위한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세일의 유혹에 어떻게 저항하고 보다 현명한 소비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다음은 몇 가지 전략입니다. 첫째, 예산을 설정하고 이를 고수하십시오. 쇼핑하러 가기 전에 얼마를 쓸지 결정하고 예산을 지키십시오. 둘째, 목록을 작성하고 충동적인 구매를 피하십시오. 필요한 물건 목록을 작성하고 목록에 없는 것은 사지 마십시오. 셋째, 구매하기 전에 24시간을 기다리십시오. 사고 싶은 것이 생기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24시간을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마음이 가라앉고 정말로 그 물건이 필요한지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넷째, 감정적으로 힘들 때는 쇼핑을 피하십시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는 쇼핑을 피하십시오. 감정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충동적인 구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마케팅 이메일 구독을 취소하고 소셜미디어 광고를 피하십시오. 소매업체들은 종종 이메일 마케팅과 소셜미디어 광고를 이용하여 세일과 프로모션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러한 채널을 구독 취소하면 소비 욕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충동적인 구매 행동을 유발하는 심리적 요인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세일의 유혹에 저항하고 보다 현명한 소비 결정을 내리는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알뜰함은 얼마나 많은 돈을 절약했는가가 아니라 피땀 흘려본 돈으로 얼마나 많은 가치를 얻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로또 당첨을 꿈꿉니다. 그들은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을 상상하죠. 하지만 당첨 확률은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여전히 로또를 사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어합니다. 그들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경제적 걱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죠. 로또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제공합니다. 하룻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 말이죠.
로또는 누구나 당첨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운의 게임으로 마케팅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아 다음 당첨자는 바로 자신일 수 있다는 믿음에 불을 지펴니다. 아무리 희박하더라도 그 가능성만으로도 사람들은 계속 로또를 사게 됩니다. 로또 당첨 확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낮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파워볼 로또의 경우 1등에 당첨될 확률은 약 2억 9,200만 분의 1입니다. 다시 말해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벼락을 2번 맞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로 가득 찬 잠실 주경기장을 상상해 보세요. 그 경기장 안에서 단 한 사람만 로또에 당첨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 행운의 주인공이 될 확률은 극히 낮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그 낮은 확률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로또를 삽니다. 로또는 흔히 희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불립니다. 아주 작은 가능성일지라도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즉 꿈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절대로 큰 돈에 당첨되지 못합니다. 낮은 당첨 확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로또가 더 희망을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로또를 삽니다. 희망은 강력한 동기부여 요소이며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와 기대감을 불어넣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로또를 사는 행위 자체가 큰 꿈을 꾸는 방법입니다. 경제적 제약 없이 열정을 추구하고 상상 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희망은 더 플리팅 하더라도 삶의 평범한 현실에서 벗어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로또는 또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배경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특히 현재 상황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입니다. 낙관적 편향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건의 가능성은 과소평가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날 긍정적인 사건의 가능성은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인지적 편향입니다. 이러한 편향은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될 수 있다고 믿는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자신도 그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상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낙첨자들은 무시한 채 자신만은 어떻게든 당첨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로또 회사의 마케팅 전략은 이러한 편향을 더욱 강화합니다. 당첨자들의 이야기를 부각하고 당첨의 꿈을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이 스스로의 당첨 가능성을 과대평가하도록 유도합니다. 긍정적인 결과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로또 산업은 사람들의 낙관적 편향을 부추깁니다. 로또를 사는 것은 흥분과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로또를 산 순간부터 당첨번호 추첨일까지 만약 내가 당첨된다면 이라는 가슴 떨리는 시나리오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로잡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그 자체로 즐거움을 선사하며 일상의 지루함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설령 당첨번호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특히 당첨금이 매우 큰 경우에는 당첨번호를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짜릿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첨되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오는 짜릿함이 더 큰 만족감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희박하더라도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독성 강한 흥분과 기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로또는 종종 친구, 가족, 동료들과 함께 돈을 모아 로또를 사는 사회적 활동이 됩니다. 비록 혼자서는 로또를 사지 않을 사람이라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사람들이 로또를 사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로또를 사는 분위기 속에서 나만 혼자 로또를 사지 않았을 때 겪게 될 소외감이나 박탈감, 즉 FOMO, Fear of Missing Out를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특히 당첨금이 크고 모두가 로또 이야기를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은 직장이나 로또 공동 구매가 흔한 지역사회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동료들을 실망시키거나 잠재적인 행운을 놓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로또를 사야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행운의 번호를 선택함으로써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행운의 번호는 생일, 기념일 또는 기억에 남는 날짜와 같이 개인적인 의미를 지닌 숫자일 수 있습니다. 로또는 순전히 운에 좌우되는 게임이지만 자신만의 번호를 선택함으로써 사람들은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선택한 번호와의 개인적인 연결이 어떤 식으로든 추첨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통제의 환상은 강력한 동기부여 요소이며 사람들이 결과에 더욱 몰입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당첨 확률은 동일하지만 자신만의 번호를 선택하는 행위는 스스로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느끼게 하고 게임의 즐거움을 배가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로또를 사는 것은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오락의 한 형태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잠시나마 환상과 짜릿함을 느끼며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로또는 잠시 동안이나마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현실 도피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현실 도피는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로또를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겨서는 안 되지만 무해한 오락이자 평범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휴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적은 금액으로 잠시나마 현실을 잊고 희박하지만 당첨될 가능성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로또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가끔 로또를 사는 것은 대체로 무해하지만 로또 구매 비용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또에 쓰는 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규칙적으로 로또를 구매하는 습관이 생기면 더욱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로또를 구매하는 경우 오히려 문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우선순위에 두고 자신의 경제적 수준을 넘어서는 로또 구매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로또는 도박의 한 형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형태의 도박과 마찬가지로 로또 역시 적절한 선을 정하고 손실을 쫓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로또 구매가 지나치게 과열되었다고 느껴진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첨 확률이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로또는 여전히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일확천금에 대한 열망은 희망, 낙관주의, 그리고 약간의 짜릿함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결합되어 로또의 변치 않는 매력을 설명합니다. 로또는 기본적으로 운에 좌우되는 게임이지만 인간의 심리적인 요인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낙관적 편향, 추격의 짜릿함,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통제의 환상은 모두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궁극적으로 로또는 희망의 빛을 제공합니다. 비록 희박하지만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말이죠. 이러한 희망은 게임의 오락적 가치 및 사회적 측면과 결합되어 앞으로도 로또가 여러 세대를 걸쳐 매력적인 유혹으로 남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우리 모두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새로운 제품 출시를 둘러싼 광란 매장 앞에 길게 늘어선 줄, 웹사이트에서 미친 듯이 클릭하는 사람들까지요. 무엇이 이런 행동을 이끄는 걸까요? 대개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두 단어의 매력 때문입니다. 이 단어들은 우리에게 이상한 힘을 발휘하여 거부하기 어려운 긴박감과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특별한 무언가, 우리를 군중 속에서 차별화시켜주는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이자 경험입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시계든 스페셜 에디션 자동차든 심지어 한정판 의류 라인이든 이러한 아이템들은 명성과 지위에 대한 약속을 속삭입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에 대한 우리의 매혹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희소성의 심리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희소한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도록 타고났습니다.
이러한 본능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생존이 자원 확보에 달려있던 우리의 진화 역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희소성은 우리 뇌의 긴박감, 즉 귀중한 것을 놓치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본능적인 반응은 우리의 현대 소비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희소하다고 인식할 때 그것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전략은 희소성에 대한 이러한 깊은 욕망을 효과적으로 자극하여 우리가 제품을 더욱 갈망하게 만듭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은 단순히 희소성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특함과 특별함을 상징합니다. 독점성과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 서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아이템은 우리를 특별한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만들어줍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아이템을 소유함으로써 우리는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우리의 개성과 취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유를 넘어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리미티드 에디션 기타는 단순한 악기를 넘어 뮤지션의 헌신을 상징하고 그들의 공동체 내에서 명예의 상징이 됩니다. 이는 그들의 열정과 노력을 보여줍니다. 희귀한 아이템을 손에 넣기 위한 추격의 스릴, 도전은 또 다른 욕망을 불어넣습니다. 이 과정은 흥미진진하고 우리의 열정을 자극합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소셜미디어는 리미티드 에디션을 향한 추구를 전 세계적인 보물찾기로 변모시켰습니다. 이는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시킵니다. 아이템을 얻는 여정은 그것을 소유하는 것만큼이나 흥미진진해져서 우리의 욕망에 불을 지피고 최종 구매를 더욱 보람있게 만듭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심리적 반가쇠를 건드리도록 신중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희소성의 원칙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가장 강력한 반가쇠 중 하나는 FOMO, Fear of Missing Out로 더 잘 알려진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들이 제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서둘러 구매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소셜미디어에 의해 증폭됩니다. 소셜미디어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의 불안을 더욱 자극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최신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을 얻는 모습이 담긴 이미지와 이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같은 제품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실제 가치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인 구매를 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구매는 종종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 한정 제한과 수량 한정 출시는 긴박감을 조성하여 빠른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신중한 판단을 내릴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포모와 긴박감의 조합은 강력한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면 고려하지 않았을 구매를 하도록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심리적 압박에 의해 소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파트, 사례 연구, 스니커즈 마니아 문화. 아마도 스니커즈 마니아만큼 리미티드 에디션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소비자 그룹은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진정한 애호가들입니다. 희귀하고 한정판 스니커즈를 수집하는 데 집착하는 이 하위 문화는 작용하는 강력한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단순한 신발이 아닌 예술 작품을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스니커즈 출시에는 종종 유명인, 운동선수 또는 디자이너와의 협업이 포함되어 바람직함과 독점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러한 협업은 스니커즈의 가치를 더욱 높여줍니다. 스니커즈 마니아들은 이러한 인기 있는 신발을 구하기 위해 며칠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추첨에 참여하고 때로는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리셀 시장에서 엑소비턴트 가격을 지불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구매가 아닌 투자로 여깁니다. 스니커즈 마니아 문화는 리미티드 에디션이 소속감, 지위 및 자기 표현에 대한 우리의 가장 깊은 욕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이들은 단순한 신발이 아닌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섯 번째 파트, 포모의 힘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FOMO, Fear of Missing Out는 리미티드 에디션에 대한 우리의 집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연결된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최신 획득품을 과시하며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담긴 이미지와 이야기에 끊임없이 시달립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또는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구매를 하더라도 뒤처지지 않으려는 욕망과 부족함을 느끼게 합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은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거부하기 어려운 긴박감과 독점성을 조성합니다. 일곱 번째 파트, 마케팅 마법, 인위적인 희소성 창출. 리미티드 에디션과 관련된 희소성은 종종 의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업은 독점성을 조성하고 수요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산량을 제한합니다. 인위적인 희소성이라고 알려진 이 전략은 우리의 심리적 편견을 이용하는 강력한 마케팅 도구입니다. 기업은 제한된 가용성에 대한 인식을 조성함으로써 프리미엄 가격을 책정하고 제품에 대한 입소문을 낼 수 있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을 통해 기업은 덧없는 트렌드를 활용하고 긴박감을 조성하여 소비자가 충동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파트, 물질주의를 넘어 리미티드 에디션의 감성적 가치. 리미티드 에디션을 향한 추구가 종종 물질주의와 관련이 있지만 이러한 구매가 더 깊은 감정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리미티드 에디션 수집은 열정이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리미티드 에디션 앨범은 우리를 젊은 시절로 데려가 그 시대와 관련된 추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작가가 서명한 리미티드 에디션 책은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과의 유형적인 연결고리인 소중한 소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파트, 단점 소비주의와 과소비. 리미티드 에디션의 매력은 부인할 수 없지만 잠재적인 단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를 끊임없이 쫓다 보면 소비주의와 과소비로 이어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경험이나 관계보다 물질적 소유에 집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인해 조성된 인위적인 희소성은 과장과 배타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격을 상승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제품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열 번째 파트, 결론, 리미티드 에디션의 세상에서 균형 찾기. 리미티드 에디션의 매력은 강력해서 희소성, 독점성, 소속감에 대한 우리의 가장 깊은 욕망을 자극합니다. 작용하는 심리적 마케팅적 전략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욱 의식 있는 소비자가 되어 구매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비주의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리미티드 에디션이 제공하는 흥분과 독점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품이 지닌 감정적 가치를 인식하는 동시에 소비 습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가치관이나 재정적 안녕을 훼손하지 않고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방식으로 리미티드 에디션의 세계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돈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죠. 이 말은 단순히 돈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중요성을 잊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지갑 열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갑을 열어보면 예전처럼 현금이 가득 차 있지 않고 대신 카드나
영수증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예전처럼 두툼한 지폐 다발 대신 얇은 플라스틱 카드들만 덩그러니 있지는 않나요? 현금 대신 카드가 주를 이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은 현금 대신 카드나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게 마치 당연해진 세상이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결제 방식이 편리해졌습니다. 물론 저도 인정합니다. 카드 결제 정말 편리하죠.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 편리함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간편함이 우리를 소비의 늪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카드로 결제할 때는 돈을 쓰는 실감이 덜 나기 때문에 더 쉽게 소비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물건을 살 때 지갑에서 꼬깃꼬깃 접힌 지폐를 꺼내 세어서 주고 거스름돈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돈의 가치를 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죠? 그 시절에는 돈을 직접 주고받는 행위가 우리의 소비를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돈을 직접 주고받는 행위는 우리에게 소비를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돈을 주고받는 순간 우리는 내가 지금 돈을 쓰고 있구나 하고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지금 돈을 쓰고 있구나 하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카드 결제는 어떤가요? 카드 결제는 그 실감을 덜어줍니다. 띡터치 한 번 혹은 사인 한 번으로 모든 게 끝나버리죠. 돈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마치 공짜로 얻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돈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마치 공짜로 얻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쓰게 되고 결국에는 예상치 못한 큰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지갑을 열어보고 현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은 우리가 돈을 쓰는 실감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현금을 사용하면 우리는 돈의 가치를 더 잘 인식하게 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금의 무게를 느끼며 우리는 더 신중하게 소비하게 됩니다. 물론 카드와 스마트폰 결제의 편리함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현금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금 사용은 우리의 소비 습관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지갑을 열 때 현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 이제는 조금 더 이해가 되시나요? 현금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더 현명한 소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갑 속의 유령 플라스틱 카드, 멋있는 말 같지 않나요?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마치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매일 이 유령 같은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 현금 다발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현금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만 카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카드는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우리의 소비 심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카드를 사용할 때 돈을 쓰는 느낌이 덜 듭니다. 그래서 더 쉽게 더 많이 소비하게 되죠. 현금, 특히 지폐는 만져볼 수 있고 직접 세어볼 수도 있습니다. 지폐를 세는 동안 우리는 돈의 가치를 더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카드는 어떤가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네모난 플라스틱 카드 한 장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돈이 오가는지 실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카드 한 장으로 수백, 수천 달러를 쓸 수 있지만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유령처럼 돈이 움직이는 것 같죠. 섬뜩하지 않나요? 우리는 카드로 결제할 때 돈이 실제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지 못합니다. 그저 숫자만 변할 뿐이죠. 이로 인해 우리는 더 쉽게 빚을 지게 되고 재정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이 유령 같은 플라스틱 카드의 힘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현명하게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라스틱 카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말이죠. 결국 플라스틱 카드는 도구일 뿐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재정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사용하면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큰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플라스틱 카드의 유령을 현명하게 다루세요. 여러분, 혹시 로켓 배송 좋아하시나요?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늦은 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쇼핑몰을 둘러봅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의 그 짜릿함,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돈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카드 결제는 너무나 쉽고 간편해서 마치 게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게임 속의 돈이 아니라는 것을요. 터치 한 번에 사라지는 돈도 결국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피 같은 내 돈입니다. 카드, 명세서. 이 단어만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오는 단어죠. 매달 찾아오는 이 명세서는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카드 명세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란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청구될 때의 그 놀라움,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돈을 쓴다는 느낌이 덜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더 많이 그걸 소비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과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로 결제할 때는 실제로 돈이 나가는 느낌이 덜하기 때문이죠. 현금은 눈앞에서 직접 주고받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현금을 사용할 때는 지출에 대한 감각이 더 명확해집니다. 하지만 카드 결제는 단순히 숫자의 변화일 뿐 실제 돈이 나가는 느낌이 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쉽게 돈을 쓰게 됩니다. 돈에 대한 감각을 둔하게 만듭니다. 카드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돈의 가치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마치 핸드폰 게임에서 아이템을 사는 것처럼 돈을 쓰게 되는 거죠. 게임 속에서 가상의 화폐를 사용하는 것처럼 카드 결제도 현실감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신중하게 소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기록하며 현명한 소비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카드 명세서를 받을 때 더 이상 놀라지 않고 재정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에이, 커피 한 잔 정도야 하면서 카드를 꺼내든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저도 매일 아침 그 유혹에 시달린답니다. 카드는 이처럼 푼돈을 가볍게 생각하게 만드는 함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티끌 모아 태산, 작은 지출들이 모여 목돈이 되는 법입니다. 커피 한 잔, 과자 한 봉지 등 사소한 소비도 습관처럼 반복되면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치 개미 지옥처럼 말이죠.